유보트의 정보원, 비밀 첩보국, 윌리엄 넬슨 태프트 단편 소설. 빌 퀸과 나는 워싱턴 DC 윌라드 호텔 로비에 앉아서 끊임없이 오가는 정치인들과 아름다운 여자들, 불쌍한 정치 지망생들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워싱턴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갑자기 퀸이 호흡을 멈추더니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 사람. 그의 시선을 따라가자 말쑥하게 차려입은 너무 말라서 병약해 보일 정도의 젊은 남자가 피콕가 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물었다. 누군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난 건가? 전혀. 그는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그는 시애틀에서 폭도 들고 어울리고 있다고 했거든. 그 있잖아. 올리 헨슨이 잘 대처했던 시애틀 폭동 말이야. 볼셰비키주의자인가? 전혀. 퀸이 미소를 지었다. 지미 켈러언을 모르나. 하기는 비밀 첩보국 요원의 자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뇌리에 자신의 얼굴을 남기는 것이라면 곤란하겠지. 비밀 업무라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 아니야. 지미는 시애틀 사건에서 다른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는 파업의 주동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중이었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꽤 성공적이었고. 노포크 해군 항구에서 잠수함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해결한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겠어. 퀸은 내 얼굴 위에 떠오른 호기심을 읽어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쉬지도 않고 말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비밀 첩보국의 전체 역사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였어. 상당히 흥미로웠지. 지금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누설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 저쪽 구석으로 가자고. 내가 몇 가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해줄 테니. 시계 바늘이 큰 역할을 한 사건에 대해서 말이야. 모든 일은 1918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퀸은 재무부에서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롱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화폐 위조단을 검거할 당시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 당시 기억할 수 있다면 유럽은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독일 제국은 유럽을 향하는 미국 배들과 물자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엄포를 늘어놓고 있었다. 수송선은 침몰시킬 것이고 여객선을 포함한 민간 선박은 모두 저지될 것이라는 등의 말들이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도 종이에 제대로 쓰여 전달된 적은 없었지만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독일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잠수함이었고 만약 잠수함 무리가 우리 해안까지 몰려온다면 우리는 소중한 인력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 호의 침몰 사건이 발생했고 뉴저지 해안 근처에서 많은 배들이 침몰했다. 그 모든 것으로 비춰봐서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오후 비밀 첩보국 국장이 켈러언을 찾았다. 그는 국경 근처에서 뭔가 일을 마치고 바로 귀환한 참이었다. 국장이 그에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했다. 지미, 우리 쪽 누군가가 저 독일 놈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어. 평소 상황이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말이야. 국장이 말했다. 저 놈들이 이미 가라앉힌 배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을 들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작은 먹잇감이었지.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투스카니아호 정도의 거대한 수송선들이야. 한밤중에 항구에서 화물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배들 말이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유보트들이 우리 쪽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이야. 캐롤라이나호의 침몰이 그것을 증명해. 일반적인 항로와 지시에 따라서 운항 중이던 잠수함이라면 캐롤라이나호가 언제 항구에 도착할지, 어떤 항로를 택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 푸에르토리코의 산주안 항구에서는 캐롤라이나호의 항로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지켰어. 하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할 수는 없지. 그리고 항구를 떠났지. 누군가 캐롤라이나호를 받고 정보를 우리 쪽 해안의 누군가에게 보냈고 그 자식이 유보트의 정보를 제공한 거야. 물론 푸에르토리코에서부터 정보 누설 경로를 역추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될 거야. 더구나 우리에게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푸에르토리코에서 누가 정보를 보냈는지보다는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잠수함에 알려준 사람을 찾아내야 해.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놈들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누가 첩자인지 밝혀내는 것이 자네 임무야. 재무부 건물의 서쪽 편 작은 국장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아주 익숙한 켈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정보가 담긴 문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서에 담긴 것은 매우 빈약한 정보였다. 캐롤라이나호가 침몰한 상황에 대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U-37호 잠수함이 캐롤라이나호의 항로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 캐롤라이나호는 보통 뉴욕 푸에르토리코를 오가는 상선이 택하는 항로가 아닌 항로를 선택했었다. 그리고 다수의 승객들의 증언에 의하면 잠수함은 자신의 먹이감의 크기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아주 세련되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었다. 그 문단은 독일 장교 하나가 자신들의 전공을 자랑하면서 한 말이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많은 배들을 해치울 것이고 배들이 항해에 나설 때 우리에게 통보가 올 것이므로 큰 걱정은 없다. 라는 말이었다. 물론 켈러언의 추측으로 그 말은 단순히 독일식 허풍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도 매우 컸다. 특히 텍세로와 피나르델리오호의 침몰, 캐롤라이나호의 항로가 정교하게 누설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정보를 얻은 것일까? 군함이나 대형 수송선이 출항하는 주요한 네 군대의 항구인 보스턴, 뉴욕, 노포크, 찰스턴 항들은 은밀함의 철판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켈러언은 알고 있었다. 몇 개월 전 그는 펜실베니아 전함의 설계도가 사라진 사건을 다루고 있었는데 해군 관련자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요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 2중 3중으로 몸수색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따라서 지금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정보들을 빼내는 것은 내부 사람들로서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획득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보가 유보트에 전달된 방식 역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해안 근처에 비밀 잠수함 기지가 존재하는 것일까? 보통의 독일인보다 용감한 독일 첩자가 해안에 상륙해서 비밀 첩보국의 연락망이나 전선을 뚫고 들어온 것일까? 그리고 그런 작전을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하 조직의 연락망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숨겨진 무선 통신과 작전 지휘를 통해서 작전이 실행되는 것일까? 이것들이 켈러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질문들 중 일부 몇 가지였다. 비밀 잠수함 기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전쟁 초기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온 토르, 유니타, 마케도니아 호 등 모두 9척의 독일 배들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거절되었다. 그들은 독일 전함의 기름과 석탄, 음식을 공급할 목적으로 미국 항구에 머무르려고 했다. 그리고 모두 150만 달러 어치의 물자 중 6분의 1이 안 되는 물자만 위에 배들에 선적되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실패를 겪은 독일인들이 동일한 행위를 할 리 없었다. 독일군 장교들이 뉴욕으로 와서 극장이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억지 주장일 듯했다. 따라서 무선 통신을 이용했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해당 통신국은 다른 무선 통신국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무선 통신국이 인적이 드문 해안에 위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 유보트가 송신한 정보를 무선 통신 요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켈러는 절망 속에서 그날 밤을 마쳤다. 그는 지쳤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문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8시간의 잠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는 그 문제라는 것이 실지하는지 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가 졸린 눈으로 불을 끄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유보트의 독일 장교는 그냥 허풍을 친 것일 수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다음날 아침 켈런이 처음 한 일은 전쟁부의 정보국 국장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정보국은 최근에 조직된 부서로 이전의 정보부가 검열과 언론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특별수사와 첩보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정보국의 역할은 비밀 첩보국이 재무부에서 갖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음 두세 주 안에 수송선이 출항하는 항구들이 어디죠? 그가 장교에게 물었다. 보스턴, 뉴욕,
노포크, 찰스턴입니다.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켈런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정보였다. 그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단서가 좁혀진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복잡한 문제를 자신이 풀었다는 영예를 원했다. 대서양 전체를 혼자서 수사할 수는 없었다. 가장 큰 수송선이 출발하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그의 다음 질문이었다. 월요일 오전 해가 뜨면 노포크 항구를 출발하는 수송선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12,000명의 사람들이 탈 예정이고. 노포크요. 켈런이 장교의 말을 끊었다. 대형 수송선은 주로 보스턴이나 뉴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수송되는 사람들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 바로 노포크 항구에서 수송하는 것이 낫죠. 시간을 절약하고 철도의 과도한 부하가 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배가 10여일 사이에 출발하는 것들 중 가장 큰 것이 될 겁니다. 다른 대형 수송선은 모두 대서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대성공을 바란다면 이번 배를 노리겠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번에 어뢰 한 발만 제대로 맞추면 투스카니아호 사건 정도는 일요일 소풍 수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무슨 생각이신가요? 독일 놈들이 이번 배를 노린다는 단서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단서는 없습니다. 그가 어깨너머로 대답했다. 그는 이미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저 감이죠. 제 감이 얼마나 정확할지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날 아침, 노포크 항구 근처 몬티첼로 호텔에 펜실베니아주 윌리엄스포트시 출신의 로버트 P. 올리버라는 이름으로 투숙한 켈러는 자신의 감 말고는 특별한 단서가 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였다. 노포크 항구에서 정보가 셀 것이라는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사실은 문제의 유보트가 뉴욕과 버지니아 만 사이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뉴욕 그 자체는 철저하게 방비되고 있었고 그 부근 지역 역시 온갖 종류의 첩보원들과 정보원들, 해안경비대 배 등이 지속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뉴욕이나 그 부근보다는 노포크나 그 주변에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노포크 항구 주변의 해군이나 육군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고 보안 수준 또한 시원치 않았다. 켈러원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노포크 항구는 새롭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위상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과거 오랫동안 노포크 항구는 챔벌린이라고 불리는 해군 함대와 육군 사열식 연례 행사를 자랑거리로 삼아왔다. 그 행사는 몬로 요새와 햄프턴 정박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켈러원은 수요일 오전 노포크에 도착했다. 전쟁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대형 수송선 아메리카호는 월요일 새벽 동틀역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토요일 오후가 되었지만 비밀 첩보국의 요원은 처음 도착했을 때에 비해서 특별히 얻은 정보가 없었다. 항구 내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두 대의 유보트가 만 근처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대형 수송선에는 평상적인 호위함이 동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적군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호위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해군 장교가 말했다. 독일군은 우리 배를 잡을 수 있다면 한두 척의 잠수함을 잃을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동안의 바다 날씨를 생각해보면 배에 탄 인력의 반을 구하는 것도 힘들 지경입니다. 켈러는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과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메리카호를 둘러싸고 위협이 서서히 밀려든다는 일종의 직감이었다. 켈러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오전을 모두 단서들과 소문들을 추적하는 데 썼지만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식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은밀하게 뭔가를 발명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소재는 윌로우 바이 스핏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자가 아메리카호에 승선하는 두 명의 장교들과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뉴포트 신문사가 있는 건물에서 밤마다 이상한 기계음을 낸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독일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은 사진사로 의심할 여지 없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밤낮으로 칼라 사진을 인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발명하는 중이었다. 장교들과 어울린다는 여자는 리치몬드의 오래된 가문 출신으로 그 장교들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사이였다. 뉴포트 신문사 건물에는 젊은 작가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으로
밤마다 타자기를 두드려대면서 필사적으로 지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준 단서라는 것들이 그런 수준이었지. 토요일 켈러는 창문을 열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메리카호가 출발하기로 예정된 시간에서 36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런 단서를 가지고도 행운을 빌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일한다면 교수대에 올라가게 될 거야. 지금 나는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일하고 있어. 그 사악한 잠수함은 지금 보스턴 앞바다에서 대기하면서 화요일에 떠나는 수송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들은 육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그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의 정신력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의 무의식이 지금 3분 동안 평범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하지 않은 뭔가를 쫓고 있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다.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은 그러더니 그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그의 시선이 몇 구역 떨어진 먼 곳을 향했다. 주택의 지붕이 늘어선 너머였다. 그리고 시계의 분침을 향했다. 몇 초도 되지 않아서 그가 손을 뻗어 연필을 잡고 봉투의 뒷면의 점과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약 15분 후 그는 모든 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그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어 전화기를 잡아서 교환원에게 워싱턴의 해군성으로 보안 연결을 요청했다. 지금 당장 터버 씨와 통화하겠어요. 그가 지시했다. 나는 비밀 첩보국의 지미 켈러헌입니다. 아, 여보세요. 당신인가요? 터버 씨. 그래요. 나는 켈러헌이에요. 지금 나는 노포크에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이 부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못하겠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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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선, 선, 점. 밤사이 긁어 모은 일련의 부호들을 모두 이야기할 때까지 그가 말을 반복했다. 아무래도 국제 모르스 부호의 변형처럼 보이는군요. 전화 상대편에서 대답이 나왔다. 터버 씨는 해군성의 서류 담당자이자 미국에서 손꼽히는 암호해독 전문가였다. 해독하는데 시간이 그리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당신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요? 노포크 항구 근처 몬티첼로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로버트 P. 올리버라는 이름으로요. 거기에서 뭔가 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나에게 연락해줘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가 재빨리 모자를 짚고 자신의 옆구리를 두드렸다. 자동 권총이 겨드랑이 아래 권총집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켈러언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리에 나서자 그가 걸음 속도를 빨리 했고 잠시 후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적한 도로 구석 쪽 하늘을 살필 수 있었다. 몇 분 동안 시계를 지켜보고 있던 그가 모든 것이 맞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밤 근무 중인 경찰관을 찾았다. 저기 건물 지붕 위에 달린 간판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가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기 아래쪽 거리에 사는 사람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웃기는 일이기는 하죠. 그 사람 표현으로는 긴 밤 동안 반짝이는 불빛을 뭐 어쩌고 그런 것이죠. 그럼 그가 일하는 곳이 어딘가요? 켈러언이 다급하게 경찰관의 말을 끊었다. 수다스러운 백인 경찰관이 그의 수사를 지연시킬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저쪽 아래로 세 구역을 더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구역을 더 가면 바로 앞에 보일 겁니다. 전기광고본부라는 이름이죠. 아,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손에 지폐가 쥐어져 있음을 깨닫기도 전에 켈런이 사라졌다. 비밀 첩보국 요원이 원하는 장소를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건물 위층에는 거무스름한 윤곽에 사람이 몸을 굽히고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것이 도시 전체에 흩어진 간판에 보내는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듯 했다. 그 사람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켈런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문을 등으로 가로막고 자동 권총을 앞으로 뻗었다. 손 들어. 켈러언이 외쳤다. 높이. 좋아.
좋아. 오늘 밤 광고 간판을 통해서 바다 쪽으로 보낸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지? 간판 불빛을 깜빡이게 만들어서 보낸 신호 말야. 씨씨, 시뇨르. 그의 앞에 선 남자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나가 영어를 잘이해 못함은 있다. 좋아. 켈러언이 말을 이었다. 스페인어로 해보자고. 그리고 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페인어로 말했다. 부산하게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그 스페인 사람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멕시코 사람이었다. 자신이 받은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전송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임무는 간판의 불빛이 제대로 깜빡이는지 기계를 점검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밤 깜빡인 것처럼 작동하는 간판은 이 세상에 없어. 켈러언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난 15분 이상 당신은 바다 쪽으로 변형된 모르스 부호를 보냈어. 뭔가 정보를 담은 신호 말야. 이봐. 지금 1분을 주지. 빨리 말을 해. 아니면 이 총이 당신 머리를 두드리고 있을 거야. 1분이 지나기도 전에 멕시코 사람이 자백을 시작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100를 받고 매주 토요일 밤마다 정해진 신호를 보내도록 지시받았다. 정확히 오후 9시에 간판 불빛을 깜빡이라는 지시였다. 지난 2주 동안 어떤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그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부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서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간판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자신이 직접 간판의 깜빡임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다음 주에 보낼 부호가 적힌 종이가 그 주의 대가인 돈과 함께 전달되었다. 어디에서 오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우편 봉투에는 워싱턴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켈런이 외투 주머니에 권총을 숨긴 후 여전히 총구가 멕시코 사람에게로 향하게 했다. 그 다음 그는 포로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가 방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멕시코 사람에게 벽을 향해 돌아선 다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을 줄 알라고. 그리고 첩보 요원이 전화를 받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터보로부터 온 전화였다. 해독은 어렵지 않았어요. 워싱턴까지 연결된 전선을 타고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더군요. 그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받아 적은 첫 두 문장을 보면 확실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부분은 수송선 아메리카호가 12,000명을 싣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한다. 였어요. 그리고 그 배가 가는 항로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고 호위함의 구성과 무장도 있더군요. 도대체 이 정보를 어디에서 얻은 겁니까? 한밤중에 반짝이는 불빛에서요. 켈러언이 대답했다. 창밖으로 보다가 전기 간판의 깜빡임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신호를 받아 적었고 당신에게 넘긴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당신이 신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내용 자체가 완결성을 가졌느냐였죠. 무슨 글자를 파악할 수 있었나요? 그래요. 모든 글자를 재구성할 수 있더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과 점 부호로 바꾼 다음 오늘 밤 여기 항구에 정박 중인 해군 함정의 전령병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줘요. 수천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주의해서 처리해줘요. 켈런이 전화선 너머로 문장을 말했다. 다 적었나요? 그가 물었다. 좋아요. 그럼 서둘러 줘요. 아침까지는 나에게 부호를 넘겨줘야 합니다. 뒤로 돌아. 그가 전화를 끊으면서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다. 오직 토요일 밤에만 신호를 보내라고 지시받았나. 세뇨르. 하지만 가끔씩은 일요일 밤에도 같은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밤 9시에. 세뇨르. 켈런이 미소를 지었다.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이 풀리고 있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내일 밤에도 유보트가 간판에 깜빡이는 신호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자동 권총의 존재감을 적당히 인식시킨 후 그가 멕시코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는 켈러헌과 함께 원래 사무실로 돌아가서 평소와 같이 일을 할 것이다. 그가 만약에 어리석은 짓을 시도한다면 권총이 재빨리 움직여서 그를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다시 몬티첼로 호텔로 돌아와서 켈런의 방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 그곳에서 다음날 저녁까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광고 회사 사무실로 가고
밤 9시가 되면 암호 전문가가 작성하여 켈러원에게 건네준 신호를 발신할 것이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결말이었다. 뭐라고? 퀸이 말을 멈추자 내가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에서 끝이라니. 켈러원이 보낸 내용이 뭐였어? 그 멕시코 사람은 어떻게 됐어? 워싱턴에 누가 돈과 신호가 적힌 종이를 보냈지. 그 멕시코 사람에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퀸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고, 그래서 그냥 국경 너머로 송환했어. 다시는 리오그란데 강 북쪽으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들었고, 신호를 담은 편지에 관해서는 우체국과 법무부, 비밀첩보국이 모두 달려들어 3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했어. 경찰이 그녀의 집을 들이닥쳤을 때는 그래 맞아 워싱턴에서 그 편지와 돈을 보낸 사람은 아주 예쁜 여자였어. 그녀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난 다음이었지. 나중에 듣기로는 그녀는 영국에서 체포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 그동안에 격렬한 전쟁이 있었지만 앵글로 색슨 인종은 여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지. 그럼 켈런이 보낸 내용은 무엇이었지? 내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 기억에 아주 짧은 내용이었어. 긴급 사항 발생. 아메리카오의 항로가 변경됨. 월요일 오전에 출발 예정이나 이전 항로로부터 남쪽으로 10km 떨어진 항로를 이용할 예정. 그곳에서 대기할 것. 뭐 이런 내용이었어. 물론 유보트는 거기에서 대기했지.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것은 4대가 넘는 어뢰기와 수십 척의 구축함들이었지. 모두들 미국 국기를 휘날리고 있었지. 유보트의 정보원. 비밀 첩보국의 기록. 윌리엄 넬슨 테프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